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입니다. 이 책 다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고 좌절하거나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철학자가 남긴 아웃풋을 습득하고 싶지만 아웃풋이 너무 진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이어서 배우는 의미를 전혀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이 철학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내용들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은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예 다루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어떤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 제목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에게 무기가 되어줄 생각이 되는 키워드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는 자유이고 두 번째는 돌연변이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자유는 행복만큼이나 많이 소모되는 단어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를 갖고 싶어 하는 만큼 자유를 항상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유의 그늘은 크게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만큼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유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자유의 그렇지 않은 면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정말 가지고 싶은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자유가 가진 그늘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자유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유의 그늘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유의 양면성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 내가 자유를 가진다면 그 자유의 고통까지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자유의 그늘까지 내가 긍정할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가진 현실적인 부분에 실망하지 않고 자유의 가치를 힘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자유에 대한 그늘까지 인지한 이후에도 정말 나는 자유를 선택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자유에 가진 그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작가는 질문해요. 자유라는 게 정말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 사실은 자유는 건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을 동반한다고 말해요. 저자는 에릴 프롬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자유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크게 뒤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작가 프롬은 왜 자유로부터 도피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고 해요. 시민이 중세 이후 봉건 제도의 예속에서 해방된 시기가 유럽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난 뒤인데요. 시민이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따랐고 소위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치른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토록 값비싼 자유를 손에 넣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자유의 가시를 맛본 근대인은 그것을 오히려 내던져 버리고 파시즘의 전체주의에 그토록 열광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를 내던졌을까요? 자유의 대가로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독과 책임의 무게에 몹시 지친 나머지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에 얻은 자유를 내던지고 나치의 전체주의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자유의 대가로서 얻게 되는 고독과 책임의 무게가 대체 어떻길래 그 자유까지 놓게 한 걸까요? 현실적으로 자유가 수반하는 고통에 대해서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자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일상 속 자유의 그늘은 바로 책임감과 막막함의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유가 나에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서 너무 좋은데, 늘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 자유가 발휘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해서 너무 좋았는데 내일도
일주일 뒤에도 1년 뒤에도 그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사람인지라 늘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매일을 오랜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아주 막막해지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때로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주체적으로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없는 식의 하루가 계속 더해지면 자유라는 가치를 내 인생에서 크게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어딘가에 속박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자유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가치 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인생의 가치가 대신할 거고요. 그렇다면 왜 자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냥 늘 자유를 갈망하는 시기죠.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따르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유의 이면에는 큰 책임감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자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갖게 되었을 때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만족도가 전혀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같이 인지하고 나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자유의 그늘까지 알고 나서도 자유를 원한다면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답을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한 문장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상으로 여기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사를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은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용기와 강인함을 지니고 자아를 철저하게 긍정하는 일이다.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더욱이 진정한 인간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함으로써 비로소 인류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법이다. 아직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무언가를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저는 두고 있어요. 막막함, 외로움, 책임감에 대한 힘든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겐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저를 더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자유의 고통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긍정하는 법을 배워갈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자유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자유의 좋은 면과 그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크게 실망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책의 문장을 빌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로 조직이나 커뮤니티에 속박되지 않고 더없이 자유로워지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프롬의 분석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개인의 자아와 교양의 강도에 달려 있다. 자유가 들이대는 고독과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자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력과 지식을 갈고 닦는 사람들을 꿋꿋이 키워갈 수도 있다. 선택지는 다양하다. 그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삶의 무기가 되는 키워드 두 번째는 돌연변이인데요.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고 의도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과실로 인해서 잘못 복제되어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돌연변이는 실수, 에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작가는 오히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요. 이 문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책의 문장을 빌려오면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자연도태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적응력의 차이는 돌연변이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돌연변이는 비예정조화적인 변화가 적응력의 차이를 생성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깊다. 이 사고방식은 일종의 에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에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는 배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연 도태의 메커니즘에는 에러가 필수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무언가 긍정적인 에러가 발생함으로써 시스템의 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에러가 오히려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개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페로몬을 100% 쫓을 수 있는 영리한 개미와 좌우 어느 한쪽 칸으로 길을 잘못 드는 멍청한 개미를 일정 비율 섞어서 멍청한 개미를 섞은 비율의 차이에 따라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뒤쫓아가는 우수한 개미들만의 거주지보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어리숙한 개미가 있는 무리가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효율이 중장기적으로 더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페로몬을 뿜으면서 지나간 경로가 반드시 최단 거리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멍청한 개미가 적당히 길을 잘못 들거나 다른 데 들렀다 가는 에러를 일으킴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최단 경로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에 다른 개미도 그 최단 경로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비효율이 중장기적 고효율로 이어진 것이죠. 이는 우발적인 에러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례였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긴장하죠. 하지만 자연계에서의 적응 능력 차이는 계획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실수, 실패, 에러는 자신의 계획과 의도보다 긍정적인 우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실패, 실수는 더 이상 에러가 아니라 단지 멋진 길에 가는 하나의 여정 중에 경험한 것이죠. 생각이 많아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실패가 에러가 아니라 성장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철학책을 읽고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무기가 되는 생각 두 가지인 자유와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와 돌연변이에 대한 이 문장들이 좋은 생각을 축적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